그러면 저희가 삶의 질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발기부전 외골수 박성훈 원장과 저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저희가 삶의 질 의학으로 잡았는데 어렵네요. 사실은 좀. 삶의 질 의학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의료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삶의 질 의학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사실 기술이나 과학이나 발전이 최근 200년간, 150년, 200년간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지금부터 딱 한 150년 전에 서양의학은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사혈을 하고 수은 증기를 마시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냈어요. 암을 치료하고 복제, 유전자 복제, 태아 복제 혹은 우리가 이제 노화나 죽음에 대해서도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말 그대로 옛날에는 신의 영역까지 접근하고 있거든요. 의학과 과학이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이 그렇게 빨리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진료하는 분야가 발기부전이잖아요. 네. 발기부전은 죽고 사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것은 치료의 목적이 환자의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걸 소재로 삶의 질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많은 부분 의학, 병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삶의 질 의학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의학을 통칭하는 건가요? 삶의 질을 위한 의학이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의학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크게 고전의학, 죽고 사는 질환을 다루는. 그렇죠. 치료 안 하면 정말 당장 죽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전의학들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한 의학의 형태는 미용의학이에요.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피부관리 혹은 코가 좀 더 예뻐지는 거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서 네네. 되게 심미적인 의학일 수가 심미적인 개선을 원하는 거니까 미용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많은 경우 소위 말하는 의료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전의학과 미용의학은 매우 익숙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삶의 질 의학은 이 앞선 의학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요. 삶의 질 의학은 죽고 사는 거와 관련된 기능들은 아니지만 네. 원래 있었던 기능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치아 혹은 발기력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탈모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있었던 기능이에요. 근데 그게 소실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졌을 때 그 기능을 보완해주거나 개선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좀 더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삶의 질 의학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 가지 의학은 벤 다이어그램처럼 완전히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씩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나 크게 이 세 가지 의학으로 저는 구분을 해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포커스 맞추고 싶은 게 지금 삶의 질 의학인 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고전의학 아닌가요? 왜냐하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학이니까. 그렇죠. 고전의학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고전의학하고 이제 미용의학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여기는 실제로는 환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고전의학에서는 환자의 역할은 크게 없어요.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해야죠. 네. 고전의학에서는 의사가 결정해줘요. 네. 그런데 미용의학이나 삶의 질 의학에서는 방향이 좀 바뀌죠. 환자가 의사를 따라가지 않아요. 환자가 의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학적인 한계가 어디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의사들은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환자는 그 치료를 할까 말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와 의사와의 인터액션하는 그 서로 관계 맺음이 역할이 바뀌어요. 삶의 질 의학이나 미용의학에서는 선택할 수 있죠, 환자가.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환자의 결정대로 가는 거죠. 결국 병원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환자가 삶의 질 의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병원을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 네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점점 더 나이가 많아져요. 고령화 시대가 그렇죠. 진행되고 있고 의학 기술 역시도 발전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와요. 고전의학을 하시던 분들이 삶의 질 의학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삶의 질 의학이 완전히 미용의학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전의학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환자들은 어떤 스탠스여야 할까? 저는 이 스탠스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으면
이 스탠스에서 조금 더 그래도 내가 알고 있으면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좀 더 잘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낯선 용어잖아요. 삶의 질 의학 자체가 환자 입장에서는 익숙하지도 않고 갑자기 번뜩 떠오른 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아파서 소아청소년과를 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항생제를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방해 드릴까요? 필요 없으십니까? 저 너무 당황했거든요. 보통은 항생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되물어봐서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리겠습니다. 라는 저는 그 발상이 참 뭐야? 당황스러우면서도 약간 무책임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선생님은 삶의 질 의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느끼고 자기 진료실에서 실천하시는 경우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때 말씀하셨다시피 환자들이 삶의 질 의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당황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생제를 복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질환은 항생제 치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더 알고 보니까 항생제 치료 안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낫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보호자가 아니 그래도 이런 질환이 있으면 꼭 항생제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중이염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혹은 아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알아보니 이거는 항생제 안 먹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땐 더 나을 수도 있겠더라. 그거를 보호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몰라요. 의사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윤리적 딜레마가 돼요. 처방을 해서 보호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인가, 처방을 하지 않아서 아이의 장내세균총을 더 보호해 줄 것인가. 왜냐하면 장내세균총은 단순히 장내세균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저희가 하는 이해는 장내세균총은 우리의 뇌 발달 혹은 심리 발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도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걸 언제 다 설명해요. 3분 그쵸. 진료 안에서. 네.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어느 쪽도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보호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의 삶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보호자에게 되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의 질 의학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환자들이.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고전의학에 익숙한데 그냥 그렇게 처방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때 의사들의 역할이 옛날처럼 고전의학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이 삶의 질 의학을 이해한다면 결국 그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퀄은 더 높아질 거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사가 요구하는 게 의사가 환자들에게 많은 메뉴판을 까는 것보다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시장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야지만 의사들이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처음 우리가 시간에 얘기했던 저변의 변화라는 표현이 네. 결국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환자들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알아야 요구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의학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아직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기술적 발전에만 눈이 팔려서 다들 그쪽으로만 가. 로봇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나노 테크놀로지 나오고 막 아니야. 그 전에 잠시 멈춰서 우리 의학에 뭐가 있냐 좀 생각해보자. 환자 입장에서 의학을 바라볼 때 크게 덩어리 지어서 구분해서 바라본다면 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더 편해질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고전의학이 익숙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만 바란다면 사실 변화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의사의 의견에 따르기만 할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사 처방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삶의 질 의학을 알게 됐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면 그게 환자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반적인 형태가 변하게 될 거예요. 의사들이 점점 더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의 의학은 거기까지 갈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고 보자. 살리는 것만이 의미예요. 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사람을 살려야 돼요. 거기까지만 갔던 거예요, 의학은. 거기까지 하기도 급급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의학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삶의 질 의학에 이제는 집중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는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는데 기술,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가고 고전의학을 하던 사람들은 고전의학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 네. 와중에 환자는 홀로 남겨지는 형태가 많은 거예요. 가령 암을 예를 들어볼게요.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전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이제 다빈치 같은 로봇 시스템도 와서 좀 더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고 뭘 해요. 근데 모든 암 수술들은 디스트럭티브 서저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사람 몸을 파괴하는 수술이에요.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간을 덜어내든 신장을 덜어내든 전립선을 저희처럼 덜어내든 전립선을 제거하고 나면 당연하지만 그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일부 상실되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확률적으로 생기군요. 줄이려고 하지만 부작용, 반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반작용. 작용, 반작용은 어쩔 수 없어요. 수술 후 뭐 부작용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작용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네. 필연적인 것과 필연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가령 손가락에 암이 생겨서 손가락을 절단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손가락이 사라지는 거는 필연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술을 잘못해서 여기 감염이 생겼어요. 이건 필연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 수술들 대부분 필연적인 결과가 생겨요. 그 기능을 일부 제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립선암 같은 경우 전립선을 제거하고 나면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위 자체가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거나 혹은 요도괄약근의 일부를 재건을 해주고 새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의학적으로 보면 전립선을 제거하고 나서 이 사람이 발기부전이 오건 뭐 요실금이 좀 왔건 살아있잖아요. 너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발기부전이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고전의학의 밸류, 가치는 생존이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발기부전을 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살아남았지만 살아남는 것만이 이제 목적은 아닌 거예요. 의학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발전을 해서 그 사람이 암이 있기 전 삶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해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사람이 삶의 기능을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회복해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환자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의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맞아요. 근데 둘 다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여전히도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에만 계속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점차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은 언젠가 김민희 아나운서님도 저도 나이가 아주 많아지면 더 많은 삶의 질에 관련된 이슈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들은 60대 남성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방금 언급했던 전립선 암이 됐던 혹은 그것이 오래됐던 당뇨든 아니면 뭐 방광암 수술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발기력이 부족해져요. 네네. 발기부전이 와요. 그리고 이건 약이나 뭐 이런 치료들이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생겨요. 이분들이 어디서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것을 원해도 돼 내가? 과연 내가 이 치료를 받아도 받을 만한 거야? 왜 안 돼요? 라는 생각을 해요. 와이프가 반대하던데 그리고 내가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이거 그냥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불편하지만
남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히 회복할 수가 있는데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거를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가 고민하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슬프네요, 진짜.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수술 국소 마취로 주로 하거든요. 네. 환자가 꽤 있어요. 네. 수술 중에. 대화가 가능하시겠네요. 민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국소 마취가 결국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더 이익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는데 수술 때 누워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공포심. 처음 겪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낯선 환경이죠. 삐삐 소리 나고 막 오만 소리 나고 막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도 틀지만 저는 대화를 많이 시도해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네네. 마음을 좀 긴장을 이완하려고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60대 이상 50대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었고 그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셨어요. 지금하고 제가 살아온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시대를 겪으셨고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누구도 그분들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자기 육체를 돌보는 방법을 누구도 얘기 안 해줬어요. 사회도 얘기 안 해줬고 친구들도 얘기 안 해줬고 가족들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그들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만 앉혀놓은 거예요. 계속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지금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 받는 그 상황에서도 결정을 다 내렸지만 여전히 마음에 한 군데 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차라리 내가 이거 안 하고 모아서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딴 거 해야 되는 거냐? 뭐 안 됐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젖은 낙엽이 된다. 그런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죠? 세상 쓸데없는 게 젖은 낙엽이에요. 땔감으로도 못 쓰고 추하고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그게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낙엽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게 제가 삶의 질 의학에 관심을 가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발기부전을 공부할 때도 누구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발기부전의 치료의 목표나 치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항상 평가하고 연구하잖아요. 과학이란 것은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그거일 때 발기부전 치료의 결과를 평가할 때 항상 환자의 만족도를 물어보더라고요. 환자가 얼마나 만족했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만족하는 것의 목표는 뭘까? 삶의 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Quality of Life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표현은 사실 의학계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그 표현은 의료 산업계,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고 의료 기기를 만들고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 산업에서 먼저 쓰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산업적인 면으로 저는 너무 접근했기 때문에 환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게 의사들의 개념에도 도움이 안 됐고 환자들의 개념에도 도움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산업에서 너무 산업적인 면에서 너무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적인 정리를 우리가 좀 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이게 산업 쪽에서 먼저 나서버리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돈 벌려고 그렇지. 그죠? 뭐 그렇게. 욜로라는 표현이 한때 네. 있었잖아요. 그게 남용되더라고요. 어뷰즈 혹은 남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대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변질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도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빠, 네, 아빠가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빠들은 항상 요거 내 바지 사느니 우리 딸아이 신발 사주고 학비 대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저희 아빠가 발기부전이란 말이 아니고 아빠가 떠올렸다는 게 그게 아니고 그 수술 받으면서 나눴던 대화 중에 내가 이런 수술을 받아도 되나? 라는 그 말씀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암 수술을 받아서 살았어. 그러면 이후는 인간답게 또 살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한다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그 인식들이 너무 좀 안타깝고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고전의학을 다루는 사람도
삶의 질 의학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를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에요. 제가 삶의 질 의학을 환자 주도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네네. 어떤 분들은 발기부전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난 괜찮아. 그런 거 치료 안 해도 돼. 웃고 괜찮으면 넘어간다고. 괜찮은 거지.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와이프와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전립선암 수술 받고 1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좋아지질 않아. 근데 이거 전에는 내가 괜찮았거든. 그쪽 기능이 괜찮았단 말이야. 그때는 사람들이 막 야한 농담하는 거 들을 때 같이 웃고 나도 박수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얘기하면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와이프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괜찮은데 저 사람이 지금 저 소리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돼서 그런가? 의심이 갈 때가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 근데 병원에선 기다리래. 좋아진다고 했는데 약도 반응도 없고 주사도 안 돼. 더 기다려보자 그래. 나 진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분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중요하니까 저희 병원에 오셨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가치관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립선암 수술 받았고 살아남았잖아. 근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까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전의학계의 여전히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은 사람들이 살리는 거에 더 주력하시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환자들이 원하는 게 쉬울까요? 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 팔꿈치 뼈가 부러졌어요. 골절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골절이 온지 몰랐지. 그리고 이제 정형 가서 찍어보니까 네, 너무 골절인데 몰랐다고? 정형 가서 찍어보니까 아주 예쁘게 부러졌어요. 아이고. 지금 표현은 보통 표현은 금방 갔다고 하잖아요. 금방 건 다 골절이에요. 사실은 뼈가 부러진 거야. 그렇군요. 다만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뼈가 뒤틀어지지 않게 막아준 거지. 그래서 잘 아는 형 통해서 상완 이쪽에 뼈 잘 본다는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팔을 쓰지 말고 가만히 묶어두고 그대로 4주를 지나라는 거예요. 한 달이나? 4주나?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사실은 공부를 해봤어요. 저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료 시스템 중에 하나가 영국이나 호주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영국은 가장 환자 입장에 잘 서 있는 나라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만 의사들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환자를 단순히 환자라는 오브젝트가 아니고 대상화하지 않았고 사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고민한 의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지금 의료 체계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그쪽 면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영국의 가이드라인은 제 골절 타입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그 선생님의 권고랑 100% 다른 거예요. 그럼요. 거기서는 절대 묶지 말고 48시간 지난 후에는 움직여라, 써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 해라. 네. 다만 뭐 컨택트 스포츠, 그러니까 뭐 럭비 생각해보면 엄청 과격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지 마라. 그런 거는 6주 후에 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권고사항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그럼 왜 그렇게 권고를 했냐 하면 여기 내부에 안 쓰면은 관절은 성인인 경우에 제한이 온다. 나중에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쭉 펴지지 않을 거다. 결과적으로. 이게 그리고 쭉 완전히 굽혀지지 않을 거다. 네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동 범위에서 더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써라라고 돼 있었어요. 두 번째, 관절 내부에 뼈가 골절이 됐기 때문에 피가 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뼈가 부러져 보니까 관절 내부에 피가 차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완전히 굽혀지질 않아요. 그 완전히 펴지지 않으니까 밤에 잘 때 이게 안 펴지니까 더 아파. 그래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관절 내부에 있는 피를 빼줘라. 천자를 해서 피를 빼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갔던 정형외과에서도 혹은 두 번째 갔던 데서도 전혀 그런 시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피를 안 빼줘. 그래서 제가 찾아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제가 피를 관절 천자를 해서 제가 피를 뺐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팔이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잘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수술하는 사람인데 팔을 묶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쓰면 안 되죠.
이틀 딱 제안하라는 거 하고 그대로 따라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었거든요. 연극 가이드를 따르셨네요. 그렇죠. 공부한 그대로.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신뢰를 하고 저는 과학자잖아요. 과학을 믿어야지 제가 다른 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말보다는 과학을 더 따라가는 거죠. 친구 서운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6주가 지났고 기능적으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 아주 잘 나왔거든요. 네네네.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소개시켜준 제 가까운 네네. 형한테 그 형도 정형외과 의사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형?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이 얘기하는 거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추는 이래요. 네. 영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실제로 드물게는 부정유합이라고 해서 뼈가 약간 뒤틀어진다거나 어긋난다거나 혹은 더디 아문다거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주 낮은 확률로. 그런 확률을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고정해 놓는 거예요. 다만 환자가 나중에 팔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진 않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은 거예요. 이게 아까 중이염 때 항생제를 쓰느냐 마느냐 상황과 약간 느낌이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전의학과 삶의 질 의학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저는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제 팔이 완전히 펴지고 굽혀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수영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결국 수술한 의사는 자기 몸 관리를 해야지만 수술을 계속 잘 할 수 있거든요. 그 시퀀스에서 보자면 저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팔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는 그 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고전의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 의사는 아니지만 공부해서 그 가이드라인 대로 간 거예요. 왜냐? 골절의 진단은 나왔고 진단에 따르자면 그렇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되네요. 고전의학과 삶의 질 의학이. 그래서 이게 진료 현장에서 계속 생기는 문제예요. 부딪히게 고전의학에서도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환자들이 의사들이 권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와요. 아, 이게 삶의 질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갈등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사실 삶의 질 의학을 환자도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환자가 삶의 질 의학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가 시작이다. 인지가 시작이에요. 알아야 변화가 시작돼요. 모든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개선은. 문제를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 삶의 질 의학이라는 것이 있구나. 치료의 목표가 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구나. 의학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수가 있구나. 생존의 수단만이 아니고 삶의 행복을 위한 수단일 수가 있구나.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환자들이 그러니까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서는 잘 얘기하는데 고전의학을 다루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게 문제지. 암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이제는 물어봐야 되고 그걸 요구를 해야 의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 그게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면 환자가 요구를 해야 하는 건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의 행복, 나의 삶의 질. 내가 이 치료를 겪고 나서 내가 원래 살던 삶을 계속 예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더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질이라는 것은 삶의 질 의학이라는 것은 그가 혹은 그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예전에 가깝게 보존해 주는 걸 보완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거 정도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삶으로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제는 그걸 신경 쓸 때가 오지 않았나? 조금 더 사회가 개개인의 삶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거는 사회가 혹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환자는 의사들 목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이렇게 치료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진료 시간이 짧아서 질문할 시간도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더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의료가 더 이상 생존 그리고 신체 건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의료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더더군다나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합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제가 제 삶을 해부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제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제 진료실에서 제가 지난 15년간 의사 어떻게 보면으로서의 삶을 겪어서 제가 느끼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삶의 맥락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근데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제가 원하는 것 중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제 삶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사들의 삶과는 이제 좀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리고 운 좋게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이란 나라들은 다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수집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집해 놓은 게 없으니까 돌을 수집했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의료 시스템을 수집하고 좋은 의사들을 수집하고 제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 잘하는 의사들을 수집하고 그들의 진료를 수집하고 이게 제가 제 수집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집했던 내용들을 전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삶의 질 의학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오래 고민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힘든 주제기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진료의 당위성이라던가 저들이 원하는 거의 당위성을 항상 고민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내 고민이 이런 결여에서 시작됐구나. 이런 담론의 결여에서 시작됐구나라고 이제 알게 돼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맞아요. 이런 얘기는 한 사람만 목소리 내서는 안 돼요.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다수가 목소리를 내줘야 그래야 이제 변화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은 현대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시대부터 행복 그리고 삶의 질에 꾸준히 인간들은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인간이겠죠.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목표가 사실은 행복이에요. 삶의 인간들의 행복을 원한다고 저는 이해해요. 네네. 모든 종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길 원해요. 의학 역시도 이제 행복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선생님 이제 끝낼게요. 네. 네. 자, 오늘은 삶의 질 의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궁금하네요. 이따 뵐게요. 네.